자, 오늘 이제 2022학년도 대비 비전파이더 면접 진출 특강 약간 기본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노래는 잠시 끄고. 오늘 이제 내일이 토익이죠. 내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기회가 있는 또 토익 시험이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오늘 2시부터 17시까지 어떻게 보면은 3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뭐 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뭐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뉴스를 보거나 관련 이제 기사를 접했을 때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제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어디에서도 아마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일 거예요. 누구도 하기 힘든 이제 강의 주제이고 이제 현직자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좀 약학대학 입시에 좀 특화돼서 여러분들께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제 홍정찬이 아무래도 임상시험 종사자 이제 현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마음속으로는 항상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제 강의여가지고 올해는 드디어 좀 시간이 나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들어와서 지금 강의를 듣는 만큼 많은 이제 좀 정보와 도움 얻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여기 카페 특강 공지에 이제 이거 링크 올릴 때 강의 자료를 지금 함께 이제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다운을 받은 그 자료물에다 직접 필기를 하면서 좀 들을 수 있도록 물론 교재도 지금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지금 약학 기본 지식의 그 주제로 교재에선 이렇게 쭉 지금 순서대로 다뤄놓지는 않고 여러 가지 주제에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도 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본 강의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교재를 거꾸로 다시 읽어보면은 아마 이제 교재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놨구나라고 훨씬 더 교재 활용이 이제 충분히 이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2022학년도 대비 면접 기출로 좀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출들이 좀 나오고 있고 빈출 기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물어보는데 이제 질문의 형태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대학교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제 역대 기출 문제들을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약학 기본 지식에 관해서 이게 물어보는 질문인데 자칫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못 갖고 있으면은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아주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지금 약학대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한번 배우고 나면은 절대 어렵지 않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구나 왜 이 질문 안에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의도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은 아마 쉽게 아주 정말 수월하게 다른 학생들과 차별성 있는 답변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의는 비단 약학대학 입시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 강의를 참여한 이제 수강생 중에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배웠던 비전 파인더를 이미 기수료를 해서 이미 약사가 된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비전 파인더 이제 집중 컨설팅 1기부터 이제 6기까지 이제 수료생들도 일부 이제 참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천을 했어요. 꼭 좀 들으라고.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들이 다 찾아서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좀 어렵고, 물론 약학대학에서도 일부 가르쳐 주긴 하지만, 이런 이제 인허가라든지, 의약품 개발이라든지, 이제 약학대학 교수님들은 사실 이제 연구 쪽에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직자인 이제 홍성찬이 강의를 조금 더 하는 것이 좀 더 정보 전달에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하였고, 벌써 60명 정도 이제 들어오셨네요. 오늘 토익이라서 정말 많이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좀 이제 가보시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다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의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1번 약학 시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지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먼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의 절차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의약품 약가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1시간 30분씩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내용이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아져가지고, 아무래도 하나라도 좀 더 정보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50몇 장이 돼버렸어요. 한 이틀 밤을 새면서 이제 좀 만들었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꽤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손은 아까 들어주신 거는 다시 그 버튼을 눌러주면 손 내리기가 있어요. 그 손 내리기를 눌러줘서 이렇게 손을 쭉 다 내려주세요. 좀 이따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때 손들기 버튼을 또 다시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 첫 번째로 의약품 개발의 주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의약품 개발에 의약품이 개발이 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식약처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때 식약처에서 허가 이제 평가를 해주고 허가 심사를 할 때 어떤 평가를 가지고 이제 허가를 해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약학 시사 문제를 풀 때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의약품 약가와 건강보험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제 두 가지. 의약품 약가란 사실 건강보험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쉽고 간결하지만 중요한 핵심 정보를 이제 알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그 실비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좀 얘기를 하기는 할 텐데, 의약품 약가와 건강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와 충분한 좀 사전 지식을 뭐 너무 깊숙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어느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어 있냐면은 주제별 인성 면접 기출 문제 뭐 챕터 6 여기 기출 문제 중에서도 오늘 관련된 사항들은 뭐 신약 개발의 관련 이슈라든지 제약산업 및 약학 관련 정책 제도라든지 뭐 약학 관련 사회 이슈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쪽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좀 강의를 구성을 해봤고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의 좀 해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이쪽 제약산업 현동약 및 약학 시사 파트 4의 교재 부분에 임상시험 이야기와 중요 약학 시사 부분에 또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으니까 해당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약학 시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게 면접 기출에 가톨릭 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원자한테. 어떤 질문을 했느냐. 피트 공부를 하느라 시사에 어두웠다면 약대 지원자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면접 기출인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번 이제 무료 특강 때도 9월 18일 무료 특강 때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상황 하나의 그 맥락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면접 질문이 나오기 전후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받기 전 앞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면접이 진행되었는 것의 영향으로 현재 이 질문이 나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딱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자소서에 뭐 시사에 어두웠다고 뭐 썼는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시사에 어두웠는데 약대 지원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질문 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 앞선 질문에서 뭔가 이제 변명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 질문을 받은 지원자가 시사 질문을 받았는데 시사 질문 대답 잘 못하고 변명을 한 게 비트 공부하느라고 시사를 잘 이제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했으니까 이런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교수님들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가 여러분들한테 왜 물어보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학 시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면접에서 약학 시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느냐?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인지를 해야지 이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동기부여가 생긴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면접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렵겠죠. 이미 좀 말렸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약학 시사를 좀 잘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자 이제 면접 기출 문제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약학 시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2019학년도에도 그때 약학 시사 특강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처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수강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이제 그 시선에서 오른쪽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학생인데 이게 강의를 한 중간 정도 가더니 쉬는 시간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물어봤냐? 선생님, 약학 시설을 저희가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남자였어요, 남자 학생이. 근데 뭔가 그 표정이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난 지금 인성 면접, 지성 면접 준비하다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약학 시설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뭔가 그 표정에 억울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약학 시설 저거 도대체 왜 내는 거예요, 선생님? 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도대체 나랑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아직 약사가 된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억울한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래서 약학대학 지원자로서 약사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왜 약학 시사를 알아야 되냐. 첫 번째로 약학에 대한 관심과 진정성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약학 시사인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아직 약사가 될 예정이고 약사가 되진 않았지만 현재 동시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환자가 될 수도 있죠. 환자로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약국과 뭐 병원을 다니면서 그런 약사나 의사들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사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는 동시에 이 의학학 제약 산업의 소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학 이슈가 곧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 이슈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약사가 되고자 이제 약학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 아예 모른대. 공부하느라고 찾아보지 않았대. 그러면은 약학에 대한 관심과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관심이 없구나. 진정성이 없구나. 그냥 약대를 그냥 들여오려고 하는 거지. 사실 진지하게 약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애를 이제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썸 타는 사람이 있어. 관심 있는 이제 이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공부를 하잖아요. 뭐는 좋아할지, 만약에 그 사람과 나중에 사귀게 되면은 뭘 하고 싶지, 뭔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약학 시사를 물어보는 이유도 그것과 이제 비슷하단 말이죠. 관점이. 여러분들이 정말 약사가 되고 싶은지 그 기본적인 관심과 소양 정도 측정이 굉장히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약학 시사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답변을 잘하면 그래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기본 소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또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제 의약품 개발의 주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의약품
주요 신약, 이제 주로 신약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서 좀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팬데믹 상황, 현재 지금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신약, 코비드-19의 이제 백신의 승인 조건은 무엇인지, 이게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알아보고 2번 알아보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의약품의 독성, 턱시시티랑 이제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랑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이제 면접에서 질문을 받을 때 구분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품, 특히 신약의 승인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신약의 승인 조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이게 피트가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 피트 1회였나 2회였나 그 목포대에서 처음에 이제 질문이 나왔던 문제예요. 면접 기출로. 약과 독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걸 이제 질문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이제 지원자들이 약과 독의 차이? 이게 처음 생각해 보는 거니까 뭐 잘 알려지지도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너무 쉽죠. 약과 독의 차이는 뭐다? 약과 독의 차이는 바로 용량이다. 용량. 그러니까 이 용량이라는 것을 이제 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약은 그래서 무엇이 있다?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대전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약과 독의 차이는 용량이고 가장 대전제는 뭐다? 모든 약은 무엇이 있다? 부작용, 독성이 있다. 이제 그 전제를 알아야지 이제 신약이 승인받으려면 어떤 이제 평가 기준이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약이 이제 승인을 받으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제까지 없던 신약이야. 근데 이제 세상에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신약이라는 것은 보통 다른 기존의 약보다 뭔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동등은 해야 돼. 최소. 비슷은 해야 돼. 못하면은 이 신약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신약이 처음 이제 개발될 때 가장 이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뭐다? benefit. 즉 유효성, 약물이 이제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효과라고 하지 않고 약학 분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유효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효과라는 단어를 유식한 말로 이제 유효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efficac이라고 하는데 이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이것은 이제 당연한 얘기고. 근데 신약이 개발이 될 때 이 효과, 유효성만 있다고 그러면은 승인을 해주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하다? 안전한지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효과도 있지만 안전해야지 이 신약을, 의약품을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효과만 있고 안전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뭐 예를 들자면은 항암제예요. 항암제 신약을 개발했어. 그런데 딱 먹었는데 한 알만 먹으면은 뭐 폐암이 뭐 극단적으로 그냥 한 방에 완치가 돼. 너무 좋아. 효과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신약을 먹으면은 뭐 다리가 괴사가 와서 다리를 잘라야 돼. 다리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이 신약이 과연 의미가 있겠어요? 이 신약을 먹는 사람이 다리가 없어져야 돼. 다. 암은 낫지만. 물론 항암제니까 내가 암을 낫기 위해선 다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극단적인 예시를 든 것이고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안전성이 큰 문제가 있으면 이 신약을 허가해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항상 신약을 승인을 해주려면은 반드시 어떤 자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유효성과 안전성의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 임상시험 1상부터 3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약회사가 제출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결국에 이 신약이 그러면은 유효성 대비 아까 방금 약과 독의 차이는 뭐다? 용량이라고 했고 부작용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신약, 모든 의약품은. 하지만 리스크는 없앨 수는 없어.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만 대신에 이 리스크 대비 베네핏, 효과가 얼만큼 좋으냐. 그래서 이 신약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만큼 있는가를 식약처에서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신약을 승인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저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가지가 모두 리스크와 베네핏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이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효성이 베네핏이 즉 이익이 얼만큼 크느냐 리스크 대비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식약처의 허가의 승인 조건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놔야 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이거가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면접 기출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목포대 약학대학에서 예전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인데 제약회사에 연구원으로서 심장에는 효과가 좋으나 신장에 부작용이 있는 약을 개발하려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의약품이 허가 이제 어떨 때 승인을 해주고 이제 시판 허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준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 1번 문제를 보면 제가 지금 단서에 대해서 다 빨간색으로 지금 이제 글씨체를 이제 변경을 해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제약회사 연구원에서 심장에는 효과가 있대. 효과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식약처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임상시험 그 결과 자료를 분석을 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신약에 대한 이득, 베네핏이 있다는 거라고. 그런데 동시에 뭐도 있어? 신장에 뭐가 있어?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핏도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있다. 당연하겠죠. 뭐 약물이니까. 근데 이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식약처한테 이제 임상시험 자료 제출해가지고 이제 시판 허가를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려면은 이 단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이제 제가 임상시험 하려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신부전 이제 글로벌 3상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신부전 이제 드럭이었는데 신부전 연구였는데 이 심장에 효과가 있는 경우는 이게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이유리틱스인데 이제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뇨제 IP, 그러니까 시험약을 개발을 이제 참여한 거 임상을 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이유리틱스 같은 이제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의 무리를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이뇨제로 이제 체액을 이제 배출시켜서 혈압을 좀 떨어뜨리고 심장의 무리를 이제 안 가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뇨제를 처방으로써 신장에 계속 이제 이뇨장욕을 해야 되니까 무리가 가서 이제 신장이 부전증이 이제 신부전증이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효과가 있는데 신장에 부작용이 있는 약을 이제 개발하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자체에 뭐예요? 이런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데 이 약을 개발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원자한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이런 어떤 허가 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심장의 효과가 좋은데 부작용이 있으면 이거는 개발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약이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있으면은 이거 손해 아니냐? 이런 약은 개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약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1차원적이고 정말 학생다운 답변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답변은 한 반쪽짜리 답변도 되지 못한다는 이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의약품을 개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은 승인 허가를 해주는지 그 먼저 기준부터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러니까 홍성찬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수님, 이 개발이라는 것은 의약품이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함인데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이 신약의 위험성 대비 이익이 더 큰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판 허가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심장에선 효과가 좋으나 신장에 부작용이 있다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효과 대비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보자면 심장에 대한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심장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신약을 투여했을 때 이득이 훨씬 크다면 심장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있어도 허가 승인해서 의약품 개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냐? 의약품이 시판 허가된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이걸 알기가 어려울 순 있지만 이것은 무엇이다? 그냥 약하게 그냥 의약품 개발의 기본적인 그냥 지식이야. 약학 기본 지식. 그냥 그거 하나 알면 대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기준을 알고 이 기출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이제 좀 알겠죠. 방금 홍성차에 얘기한 대로 답변하면은 그냥 이거는 100점짜리 답변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더 태클을 걸고 뭐 더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 뭐 교수님들이 이제 욕망은 들겠지만 뭐 어떻게 질문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앞선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100%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그걸로도 점수를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2번을 가볼까요? 이것도 이제 전남대 약학대에서 나왔던 이제 질문인데 타이레놀 속효정과 서방정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무엇이냐? 있다라는 거죠. 있다. 서방정이 이미 있다.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미 시판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런 게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있는데 이런 표현보다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이런 키워드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느껴야 된다. 그런데 현재 EU, 유럽에서는 서방정이 이제 퇴출되었다. 시판 취소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타이레논이 이제 유럽에서 서방정이 퇴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처음에는 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약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딱 정리가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속효정과 서방정이 이제 조금 이게 제재 차이 때문에 머리가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빨리 진통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타이레놀 이제 먹을 때 속효정은 워낙 이제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효과 금방 나타나는데 서방정은 이제 몸에서 이제 녹아서 분해 흡수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지속 효과가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급항정을 먹었을 때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흡수되는 시간이 느리니까 사람들이 그 진통 효과를 나오기 전에 참지 못하고 서방정을 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복용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리스크 대비 이제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이제 이유로 EU에서는 이제 시판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처음엔 알려졌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이제 다시 밝혀졌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올해 교재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정을 해가지고 교재도 다시 실었고 이제 비전바이더 카페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5기 정정 수정을 해서 예전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스트라이크 스루로 이제 지우고 밑에 이제 새로운 내용을 다시 추가를 해놨는데 이 퇴출 시판 취소된 이유는 결국에는 속효정과 서방정을 이제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속효정 또는 서방정 중에 어떤 것을 먹고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EU에서는 퇴출을 한 것으로 이제 최종 이제 다시 확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물어보진 않았겠죠. 왜냐? 여러분들 약학대학에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 시판 취소가 왜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질문 의도는 아니라고. 그럼 이 질문 의도는 뭐야? 여러분들이 어떤 의약품이 승인을 받았어, 이미. 승인을 받았어도 시판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로, 시판 취소가 된다면 왜 시판 취소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사실. 그것만 대답해도 100점짜리 그냥 대답이 돼가지고 그냥 딱 점수 잘 받는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겠죠. 왜 시판 취소가 되겠어? 이 의약품을 임상시험 해가지고 시판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내일 강의에서 이제 좀 더 임상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임상시험 1, 2, 3상 뭐 4상까지 있다고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시판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 3상을 통과하면 시판 허가를 해줘. 4상을 통과해야 시판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3상을 통과하면 시판 허가를 해주는데 시판 허가 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 시판 허가된 그 의약품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사용됐을 때 안전성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괜찮은지.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또 이익 대비 리스크 평가를 계속 다시 한단 말이에요. 시각처에서. 근데 했는데 시판 취소가 됐다는 이유는 뭐야? 그 시판 이후에 다시 리스크 대비 이제 베네핏을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어떻다?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면접에서.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할 때는 서방정이 퇴출된 이유
대한 정확한 근거와 사유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학생인이고 아직 약학대 들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짚어줘도 괜찮단 말이에요. 모르겠지만 일단 시판 취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약이 허가될 때는 리스크 대비 베네핏의 그 기울기 저울질을 해서 이익이 더 커야지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3상 이후에도 안전성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이익 대비 리스크를 평가를 했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다면 시판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에 대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약학대학에서 입학해서 공부한 다음에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보고 제가 공부한 게 맞는지 교수님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답고 아주 면접 태도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요. 키워드. 의약품의 이제 허가, 승인 조건에 대한 이제 질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답변을 해야 된다. 기준을 잡고 답변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이제 이거는 경성대학학대회에서 난 이제 면접 기출인데 아직 시판 허가가 나지 않은 약을 불치병 환자에게 투여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말해보시오.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똑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한번. 여기 또 뭐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아직 시판 허가가 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아직이란 이 말에서 뭘 느낄 수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임상 시험 중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직 시판 허가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연구 중이다.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지금 이제 유효성 이제 데이터와 안전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상 시험 중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아직 시판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런 시판이 안 된 약, 그러니까 안전성 대비 이제 이익이 평가가 아직 이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약에 대해서 불치병 환자라는 사람들한테 투여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좀 어렵죠,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사실. 요거 1번 문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이제 문제에 대한 트랩은 어떻게 보면 불치병 환자니까 더 다른 이제 치료법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불치병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불치병에 대한 의미 자체가 현재 존재하는 치료법을 다 써봤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거나 아예 치료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이니까 더 이상 뭔가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으로 잘못 따지면은 불치병 환자라도 아직 시파가 나지 않은 약은 안전성에 대한 그런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투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냥 접근을 해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반쪽짜리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사실 투약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불치병 환자에게 이제 임상 시험 중인 약은 사실 이게 시판허가가 되지 않은 원래 환자한테 투여하면 안 되는 당연히 대전제가 있기는 한데 불치병에 한해서 또 불치병 아니면은 희귀 질환에 한해서는 조건부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조건부 허용을 해주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방금 계속 얘기한 대로 의약품을 언제 승인을 해주느냐. 이익 대비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이 불치병 환자가 이 시험약을 받고 조금이라도 호절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현재 치료법 자체가 없는데 그냥 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시험 중인 약이라도 조금의 희망을 걸고라도 이 의약품을 투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은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불치병 환자라고 지금 문제 설계를 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 그런 이익 대비 리스크 평가를 이제 다시 해봤을 때 이 시험약 자체가 아직 너무나 데이터가 없고 뭐 이게 지금 임상이 뭐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런 몇 상 중인 임상 시험인지 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 1상이다. 임상 1상이면 너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임상 시험 시작한 단계인데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너무 없는데 불치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면은 식약처에서 그런 것들을 이익 대비 리스크가 크면은 시판허가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임상 3상 정도 됐다.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은 불치병 환자에게 평가를 해가지고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여져서 예시를 들면은 이제 100점짜리 대답이 될 수가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표준 치료들 이제 기존의 이제 치료들 다 적용을 했는데도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임상 1상을 바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임상 시험약을 그냥 바로 투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예를 들어서, 암 환자 중에서도 말기암 환자는 그런 경우에 임상 1상이라도 시험약을 투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익 대비 리스크 평가를 해서 투여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약처에 그래서 나가는 약사라면은 이런 임상시험 자료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약학대학을 간다면은 공부를 정말 철저히 열심히 해서 그런 임상 자료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만약에 약학대학 입학 후까지 연결시켜서 답변을 했다. 그럼 뭐 이 사람을 뭐 점수를 안 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 답변을 들었을 때. 그래서 항상 면접은 어떻게 끝내줘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자꾸 끝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제 홍성찬이 이제 임상시험 이제 실제 현업 종사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조금 이제 많이 좀 주의를 기울이는 편인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시판허가 나지 않은 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약. 근데 실제 임상시험 할 때는 특히 이제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시험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이제 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이 동의서에 이제 환자들이 임상시험을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동의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약이란 표현을 쓰면은 절대 승인을 안 해줘요. 무슨 말이냐? 아직 시판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약이라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약이라 부르는 것들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줬을 때 이것은 의약품이다, 약이라고 이제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건데 아직 시판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약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이제 우려해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판 허가가 나지 않은 임상 시험 중인 약은 약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자를 붙여서 시험약이라고 해요. 시험약.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약이라고 한다. 시험약.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뭐 교수님들한테 좀 짚어줄 수도 있죠. 이것은 시험약인데 시험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짚어주고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 허가를 해줄 때 이익 대비 이제 리스크를 이제 따져본다고 했잖아요. 경중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 리스크 안전성에 대해서 무엇을 그럼 이제 판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요즘 코비드 백신 때문에 뉴스에서 뭐 이상 반응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이상 반응이란 이 용어 자체는 사실 임상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이제 용어예요. 근데 이상 반응이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부작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이상 반응의 이제 정의는 의약품을 이제 사용한 후에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adverse event라 해가지고 이제 약어로 우리들은 AE라고 합니다. AE. 근데 이제 이 AE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 있어요. SA라고 하죠. 이제 S자가 붙죠 더. 그러니까 serious라는 이제 영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이상 반응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음 5가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이제 안전성 데이터를 이제 이 의약품 이제 시험약을 이제 투여한 후에 이런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식약처에서 이런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 리스크 대비 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중대한 이상 반응 SA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뭐 또 그 중요한 또 안전성 자료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알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만 그냥 알면 참고야, 참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참고. CRA를 나중에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무조건 딸딸딸 외워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약학대학 지원 정도면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이제 중대하다고 생각이 들죠.
사망하거나 이제 시험약을 먹었는데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이 돼 있어. 그러면은 이 먹었는데 죽을 수도 있는 약을 이걸 과연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시각처에서. 그다음에 먹었는데 먹고 입원해야 돼. 새로운 병을 얻어. 그러니까 이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제 시험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먹었는데 다른 이제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돼. 그럼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입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입원을 더 연장해야 돼. 집을 갈 수가 없어. 이러면 좀 의미가 없겠죠.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그다음에 먹었는데 장애가 생겨. 그다음에 이제 기능 저하는 뭐냐면은 장기의 기능 저하. 그러니까 아예 뭐 간이 뭐 신부전이 온다든지 뭐 신장이 부전이 온다든지 뭐 CKD 같은 이제 신부전이 온다든지 막 이런 기능 저하가 와버려.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또 특히 영구적으로 그러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험약을 먹고 태아가 기형이 출산이 되거나 이상이 있는 이제 태아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것도 정말 큰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의사가 판단했을 때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높다고 이제 평가를 해서 신약을 평가를 할 때 리스크가 좀 높아서 베네핏이 이것을 상회하도록 정말 크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기출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질문들을 이제 쭉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질문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이런 효과라는 단어들, 부작용, 개발하려고 한다,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럼 당연히 효과가 부작용보다 높아야지. 그러니까 리스크보다 이익이 더 커야지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잘 하고 만약에 이익이 더 크다면 개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고 무엇인가 이제 이미 시판을 허가받은 의약품이 다시 취소가 되었다, 퇴출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판 이후에 이익과 리스크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무엇인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구나. 아직 시판 허가가 나지 않았다. 라는 의미는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불치병 환자는 더 이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불치병 환자를 놓고 생각했을 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면은 시판 허가를 조건부로라도 해줄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말기암 환자는 임상 1상에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냥 정리를 해두면은 좋겠다. 정리됐죠? 자, 이건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올해 이제 좀 나올 만한 문제를 하나 이제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뉴스 기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하정우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정우 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을 이제 혐의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받고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한 1, 2주 전 뉴스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최신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프로포폴은 마약성 진통제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마약성 진통제 치료 후에 이런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올해 질문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키워드는 이제 총 이제 세 가지예요.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이고, 프로포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치료 후에 중독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마약성 진통제라는 키워드를 봤어요. 그 다음에 분류가 된대. 이 분류가 됐다는 걸 그럼 뭘 생각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진통제라는 의약품이다. 의약품. 마약성 진통제 의약품이라는 키워드 하나. 이 의약품이 분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승인을 이미 받아서 마약성 진통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받았다. 의약품으로서 승인을 받았구나. 그러면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다? 베네핏이 리스크보다 크다라는 그 평가를 내린 후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구나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정보를 캐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봤을 때 치료 후에 그럼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 이 시판 허가된 이 승인된 의약품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또 이제 다시 발견이 됐다? 중독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앞서 살펴본 문제 어디 갔어? 요 문제, 이 2번 문제랑 느낌이 비슷한 걸 이제 좀 알겠죠? 시판 이미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가 되었을 때 시판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판 이후에 다시 한번 이익 대비 리스크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이 이미 승인받아서 이제 쓰고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중독 문제라는 또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더라, 의약품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어떻게 해야 돼? 아, 교수님, 마약성 진통제 분류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서 이 진통제가 베네핏이 리스크보다 크다는 평가가 완료가 되어서 시각처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승인 이후에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약성 진통제가 중독을 일으켜서 때로는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뭐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불법 투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독 문제에 대한 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이익 대비 이런 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의약품을 그러면은 승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익 대비 리스크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래도 중독 문제가 있지만 관리를 잘 해준다면은 이 진통제라는 그 의약품이 주는 혜택이라든지 이익이 질병 치료를 했을 때 아니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이 너무나 크다면은 중독 문제를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그런 보완점을 마련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허가 사항을 축소를 하거나 더 이제 한정된 상황에서 이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소를 한다거나 허가를 축소한다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100점짜리 대답이 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약품 신약 승인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접근을 해줘야 된다. 의약품이 언제 승인되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논리와 관점과 사고를 제시를 해주면서 답변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보면은 이 모르핀, 이 진통제에 대한 그 칼럼을 써놨어요. 2019년에 이미 의약품에 대한 그 칼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이제 진통제에 대한 얘기죠. 진통제. 근데 왜 진통제를 시작했냐?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제가 그 카페에다 올린 글들은 괜히 올린 것들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고 도움이 되니까 올려놓은 건데 지금 한 2년이 넘었는데도 조회수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읽는다는 얘기지. 근데 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이 질문을 풀 때 여러분들이 진통제에 대해서 무엇을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진통제만큼 인류가 절박하게 갈구한 의약품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18세기까지만 해도 불과 몇백 년 전만까지만 해도 이 마취제라든지 진통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질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질병이 걸려가지고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 진짜 많았어. 그 의학 역사 이런 거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사들도 기술이 많이 없으니까 해부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뭐 수술한다고 하면은 뭐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랬고. 왜냐하면 수술을 하니까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으니까 그냥 자르는 거예요. 다리 절단하고 하려면은. 근데 자르고 그때는 이제 위생에 대한 그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절단하고 그 세균 감염돼서 덧나서 죽고 합병증으로 죽고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의학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절박하게 이제 갈구한 의약품이 진통제고 이제 마취제 이제 그 두 가지라는 것을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상식. 그래서 이 몰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의 좀 가장 먼저 발견된 아편으로부터 이제 최강의 이제 진통제죠, 몰핀. 이 몰핀 같은 경우에는 그 강력한 진통 작용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막 사용되다가 이제 진통 마취 작용으로 이제 의약품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이제 대답을 할 때는 이 진통제라는 또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따져도 베네핏이 무조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진통제 마취제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의학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진통 마취제에 대한 그 갈구함과 절박함이 정말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승인 취소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워.
진통제 마취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도 언급해주면서 이게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취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이런 리스크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허가 사항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만 해도 완벽하다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노멀한 환경에서 의약품이 이제 신약이 개발됐을 때는 어떻게 이제 승인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이 가장 좀 핫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제를 의약품의 사회적 이익 평가라고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이익 평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이런 면접 문제를 요런 걸 냈어. 면접 기출 문제로 미국 FDA가 이미 승인한 신약이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식약처가 승인을 다시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승인에 대한 이제 의약품이 어떻게 승인 허가를 받는지에 대한 컨셉과 이해 자체가 없으면 너무 어렵겠죠. 어렵고 이건 것 같은데 이게 맞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답변 자체를 자신 있게 할 수도 없다고. 근데 이제 밑에 질문을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만약 해당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을 또 예상을 했나 봐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해당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FDA는 이제 승인을 했으니까 미국은 막 맞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식약처가 승인해 줄 때까지 그럼 백신 못 맞고 계속 기다려야 되니? 이렇게 이제 아주 톡식하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이제 봤을 때 홍성찬은 이 요즘 정말로 이제 약학대학에 입학하는 이제 지원자들한테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는 해.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 수준에서 대답을 하려면은 일단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느냐.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키워드 또 해놨죠. 이미 승인했다. 승인했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미국에서는 이익 대비 리스크 평가를 해서 이익이 더 크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에서 승인한 거야. 이 의약품 자체는 미국에서만 이제 시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가 승인을 했어도 의약품, 신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팔고 싶으면, 그러니까 의약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만약에 뭐 미국의 제약회사 A가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이 의약품을 팔고 싶어. 그러면은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무조건 한번 해야 돼.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일단. 그래야지 질문 자체가 이해가 가죠. 미국 FDA 승인했는데 왜 또 한국 식약처에 승인하지? 라는 질문이 들어버리면은 아예 대답을 못 하겠죠. 여기서부터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지식은 전 세계에서 결국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서 모든 각국에서 팔고 싶으면 의약품을 그 팔고 싶은 나라에서 임상 시험을 해야 돼. 그런데 질문에서 보면 미국에서만 지금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팔고 싶으면 당연히 임상 시험 우리나라에서 해서 승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임상 시험에서 리스크 대비 이익의 그런 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지금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 시기.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런 백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게 백신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백신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약처에서 승인을 그럼 해줄 때까지 우리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합리적인 질문일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일단은 무엇을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임상 좀 사상, 그러니까 레이트 페이즈라고 이제 제가 교재에서도 이제 다뤄놨는데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페이즈 3, 그러니까 임상시험 3상까지만 해서 통과를 하면은 시판 허가를 해준다고 했죠, 아까. 그런데 시판 허가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시판 허가가 된 이후에도 이 의약품 신약이 정말 세상에 나와서 사용이 되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정말 효과는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한번 식약처가 주기적으로 다시 재평가를 해서 취소할지 계속 유지할지 허가를 유지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임상 사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PMS, 시판후 안전성 조사라는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건데 질문을 다시 보면은 식약처가 승인하는 절차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먼저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줘야 돼. 아, 이 의약품이 교수님, 신약이라는 것은 이제 의약품 허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익 대비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확인해줘야 되는 작업을 임상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미 그런 작업을 완료를 했어도 한국에서 다시 한번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랑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랑 유전적인 그 인종의 그런 유전적인 그 좀 디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라고. 그 인종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 FDA에서 그 승인한 그 임상시험 자료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없다면은 한국에서 당연히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인종적 그 유전적 차이인 거고 두 번째는 임상시험 그러니까 의약품 자체가 임상 3상을 통과해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이후에도 계속 안전성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상 4상 또는 PMS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현재 없는 상태. 현재 없잖아요. 지금 이 질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시판을 임상시험을 승인을 받아도 이게 안전성 데이터를 계속 이제 수집을 해서 정말로 안전한지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구나 당연히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한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백신 같은 이런 특이 사항에서는 이런 식약처가 미국에서 이런 뭐 이렇게 승인한 자료가 있으면은 허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바로 이런 백신 같은 코비드19 같은 이제 희귀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미국 자료로 대신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빠르게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할 수 있어서 현재 백신이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답하면 된다고. 근데 이 정도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제 정보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승인됐다는 거는 위기 위험성보다 크다는 것이고 계속 강조하지만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에서 이제 승인한 거는 한국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유전적인 그런 유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승인을 했어도 원래 안전성 데이터는 다시 한번 수집을 해야 된다. 임상 사상 PMS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승인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다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백신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 그리고 희귀질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자료만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다시 하지 않고도 그냥 외국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승인을 해주기도 한다.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제도라는 것이 이제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가교시험 면제 제도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평가라는 것이죠. 평가.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걸 이제 쭉 그냥 읽어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외국에서 사용 승인된 신약은 승인이 되었어도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승인이 이제 받으려면 그냥 쓰려면은 민족적, 유전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국, 그러니까 한국 같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한국에서 그 임상시험을 이제 사용하고 싶은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한 번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이런 문제가 오프라벨 문제로 또 연결돼 있긴 한데 오늘의 오프라벨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교 자료 제출 면제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귀의 약품, 민족적 차이가 없음 등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면제 대상에 해당돼서 우리나라에서 임상 시험을 다시 시행하지 않고도 식약처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냥 교양이라 해야 되나? 교양처럼 그냥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백신은 희귀의약품에 해당돼요. 왜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치료제가 없잖아, 지금. 정식으로 승인받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나 치료법 자체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에 해당돼서 이런 가교시험 면제를 받아서 미국 FDA에서 뭐 이렇게 승인받은 그런 자료를 그냥 검토를 해서 바로 이제 긴급 승인, 허가, 수입을 해서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빠르게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실사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가져온 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게시를 했던 글로벌 임상 3상 신부전 연구 이제 게시 자료, 게시 모임 발표 자료 중에 일부를 이제 좀 따왔는데 뭐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 써 있죠. 이제 그 교수님들 다 모아놓고 연구 참여하는 교수님들 모아놓고 이제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이 연구에 대한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 전 세계 36개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연구다라는 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의약품이 허가를 받으면 이 36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서 36개국에 해당되는 거기에 살고 있는 환자들은 이 의약품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투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앞선 질문에서는 잘 보면은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승인을 안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외되고 임상시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임상시험이 승인이 났어도 한국에서는 다시 한번 임상을 해야 됐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있죠. 한국을 포함해서 임상시험을 하면은 뭐 가교 그 방금 말한 가교 시험 면제제도 이런 거가 필요가 없다. 그냥 임상 시험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임상 시험이 적용됐으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그 임상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코로나 백신처럼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시험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싶다. 급하게. 그러면은 이런 가교 시험 면제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데이터, 외국에서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이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무엇을 이제 알아야 되고 어떤 걸 캐치해야 되고 밑에 질문에서 무엇을 캐치해야 되는지 이제 판단이 될 것 같다.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최근에 한 4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그 YTN 뉴스로 이런 이제 뉴스를 봤어요, 제가.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겠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단?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야, 씨, 진짜 뭐 진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들이 약대를 이제 지망하고 약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이제 가치 판단은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딱 봐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정보를 접했을 때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과 그런 자세가 이제 기르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좀 강의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 텐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이게 어떤 자료였냐면은 국가에서는 이제 백신 지금 맞추려고 하는데 20대, 그러니까 좀 청년층에서 49세까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다는 거예요. 60% 정도 이제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요즘 20대에서도 백신 화이자 뭐 백신 맞고 뭐 부작용 때문에 갑자기 뭐 뇌출혈 오고 뭐 그래가지고 구토 증세 보이다가 이제 사망했다 뭐 이런 뉴스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좀 두려움이나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느냐? 국민들은 그 젊은 층들은 그 괜히 백신 맞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맞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니까 나라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백신이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 이 얘기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죠? 이 단어들 너무 이제 선생님이 앞서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죠? 백신이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근데 이 답변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같은 이런 백신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답변이 이 백신이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라는 이 답변이 정말 적절했는가?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이 답변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어요. 이 댓글이 아주 재밌죠? 이 재천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접종, 이득이 커,
올해 들은 가장 웃긴 말 이런 댓글 써놨죠. 근데 좋아요가 1K예요. 1K 좋아요가 1000개가 달렸어요. 1000개. 그러니까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공감이 되겠어요? 적종 이득이 크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진짜 어이가 없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맞고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접종 이득이 더 크다. 그럼 뭐 죽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뭐 당연히 선생님도 이런 반응을 하는 거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밑에도 보면 누구를 위한 이득일까? 크크 이러니까 그 밑에다가 제약회사 또는 제약회사 주주 이렇게 이제 약간 음모론까지 이제 등장했단 말이에요. 음모론. 아주 재밌죠. 이제 홍성찬이 이제 임상시험 분야 이제 현업 종사자니까 이런 댓글을 보면은 재밌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약회사 주주가 뭐 이득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도 가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이제 한번 뉴스를 한번 보면서 뉴스 전체 영상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영상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뉴스를 봤죠. 뉴스를 봤는데 이제 지금 그 뉴스가 말하는 쟁점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젊은 층들이 백신을 기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괜히 백신 맞았다가 사망이나 이제 더 큰 이제 병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뉴스에서는 이게 나라에서는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게 중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백신이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 라는 얘기를 이제 그 뉴스 뒷부분에 이제 지금 뉴스에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배치.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은 이게 그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나 그런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은 제가 그 뉴스 앞부분에 그 대사를 일부 발췌를 해온 건데 그 내용 중에 정부는 젊다 해도 코로나19에 걸려 중증으로 악화된 결과가 늘고 있다며 접종 이득이 크다고 강조했다고 하잖아요. 정부가.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의약품을 이제 승인 허가를 해줄 때 당연히 그 평가라는 기준이 이득보다 리스크 대비 이득이 커야지 승인을 해준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좀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접종이 당연히 크겠죠. 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의 기준이니까. 의약품을 허가해줄 때는 당연히 이런 기준으로 해주니까 당연히 이득이 커야지 허가를 해주니까 이득은 맞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막 맞았을 때 사망 같은 이제 중증이 돼서 이제 중증으로 이제 갈까봐 코로나 걸렸을 때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맞았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한 걱정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백신에 대한 접종 이득이 크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 과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그런데 이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국민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뉴스라서 어느 정도는 가치 판단을 할 때 중심을 잘 잡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 백신을 이제 맞고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거나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한다는 답변이 정말 나라가 이렇게 집단 면역으로 인한 이제 이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답변을 했다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죠. 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이건. 이게 과연 정부의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홍성찬이 생각했을 때 정부가 국민에게 올바른 이제 답변을 한다고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제 먼저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먼저 해줘야겠죠. 이게 화이자 이런 백신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라고 먼저 짚어줬으면 이게 논란되지 않았을 거야. 이게 훨씬 덜했을 거야. 왜냐하면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공감을 먼저 해주고 백신 부작용 역학조사를 그러면은 진행을 근데 하고 있고
혹시 모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뭐 좀 파악이 되고 있고 해서 뭐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해가지고 파악이 되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며. 그러니까 공감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약에 그런 뭐 백신으로 인한 손해나 뭐 그런 어 그 손실이 발생을 하면 배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면은 분명히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부작용 때문에 죽을지도 뭐 맞고 죽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낫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맞는 게 이익이 크다. 소수는 희생이 되어야 한다. 라는 답변처럼 들릴 수 있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냐,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홍상사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국민의 의견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중요한 말만 하고 있잖아요. 의약품의 허가에 대한 그냥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끝낸 거라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 태도였는지 생각해 보자면 조금 정말로 정부가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면 좀 실망스럽죠, 사실. 근데 이제 뭐 이게 뉴스니까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 뭐 순서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서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이제 뭐 함부로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가치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 배웠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힘을 길렀으니까 과연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소수의 희생으로 이거를 그럼 가져가야 되는지 집단 면역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번 면접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즘 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작년에는 백신을 뭐 맞을 거냐, 네가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뭐 예상 문제로 좀 해볼 만 했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이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백신 접종 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라고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이번 면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이거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겠죠. 근데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데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당연히 의무화 시키고 싶겠죠. 왜냐? 이거 무조건 접종률을 올려서 집단면에 도달을 해야지 이게 사회 경제적인 이제 피해가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않고 멈출 텐데.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맞고 죽을 수도 있는데. 맞고 죽느니 코로나 걸려서 중증까지 갔다 살아날 수도 있고 경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요즘 치명률이 뭐 독감 정도보다 더 낮고 뭐 0.88밖에 안 되고 이렇게 낮다고 하는데 굳이 백신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이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이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이 말을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출제 유령 문제니까 한번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다음 3번 독성과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독성 부작용까지 이제 얘기한 다음에 딱 1시간 반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쉬고 이제 그 다음 2부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독성과 부작용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났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사회에서 이게 통념처럼 그렇게 부작용을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약학대학을 갈 사람들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독성이라는 것은 생체에 대한 이 정의가 무엇이냐면 생체에 대한 전신 또는 특정 장기나 조직에 나타나는 유해 작용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정말 나쁜 작용,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작용, 그걸 독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작용은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이 부작용은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약물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사용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도하지 않은 반응, 이게 중요해요.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해하냐?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할 때 유해한 것 효과를 기대하고 의도하고 만들진 않잖아요. 그걸 의약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에는 유해성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 효과. 그러니까 그 외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 의약품이 개발이 됐다는 어떤 질병을 위한 뭐 치료제다. 이렇게 어떤 질병을 하나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승인을 받잖아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내가 A라는 질병을 위해서 의약품을 개발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질병 B에도 효과가 있어. 그것도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 외 효과. 생각하지 못했어, 처음에.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질병에도 치료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역시 부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작용. 부작용의 범위가 그래서 넓고 도표로 확인을 하자면은 그래서 부작용이라는 개념이 훨씬 크게 이렇게 있다면은 그 안에 독성이 있는 거죠. 왜냐? 아까 부작용이라는 것은 그 외 효과도 있고 독성이라는 이제 유해성도 이제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의 개념 안에 독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이제 되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예시로 탈리도마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탈리도마이드죠. 탈리도마이드는 그러면은 처음에 개발할 때 목적 자체가 입덧을 이제 임산부들의 입덧을 치료하는 이제 치료제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입덧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 기형아를 출산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탈리도마이드가 R형과 이제 S형 광학 이성 질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제 광학 이성 질체 중에 하나가 입덧 치료 효과도 있었지만 그 외의 광학 이성 질체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산부들한테 투여이 됐을 때 기형아가 출산이 되는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독성이 있다는 작용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기형아 출산, 우리가 뭐 어디서 봤죠? 이상 반응의 그 중대한 이상 반응, SAE라는 중대한 이상 반응, 우리가 의약품 승인 허가를 받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할 때 SAE에 대해서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4번 정도의 4번이지. 4번 정도에 뭐가 있었냐? 기형 출산. 태아의 그런 기형이나 그런 장애 이런 게 있으면은 리스크가 커가지고 시판허가 안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탈리도마이드가 이런 기형아 출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입덧 치료제 이거 시판 취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또 혈관 신생 억제 말고 또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훨씬 나중에 이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이제 효과가 있다더라. 혈관 신생 억제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암 치료제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나병 치료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추가 연구가 이제 됐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탈리도마이드가. 그래서 암 치료제랑 나병 치료제로 지금 시판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부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원래는 탈리도마이드가 입덧 치료제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질병 A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되었는데 뭐 질병 B, 질병 C에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암 치료제, 뭐 골수성 백혈병, 그다음에 나병 이런 것들은 부작용에 해당된다. 이런 치료 효과는 부작용에 해당된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 외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원래 최초 개발된 목적 외에 다른 치료적 효과가 발견돼서 의약품을 이제 시판 허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교재에도 달아놨듯이 신약 재창출이라고 한다.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힘들게 입덧 치료제로 이제 개발했을 때 제약회사도 개발에 이제 시간과 이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 여기서 입덧 치료제 이제 시판 허가 이제 취소받고 끝나면은 이제 돈 다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들도 살 공리를 이제 찾는 거죠. 이 물질 자체가 입덧 치료제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질병에 치료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안전하면서도 그런 거를 이제 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암 치료제, 나병 치료제를 찾아낸 거죠. 이 제약회사가. 그래서 신약 재창출을 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 자, 이제 면접 기출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 충남대 약학대학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에 원주민들이 큐라레라는 성분을 화살 촉에 사용을 해가지고 도구로 썼는데 이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면은 현대에는 이제 과거에는 독이었어. 이건 약이 아니었어. 근데 현대에는 의학적으로 사용한다. 이 사용이란 단어 보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된다? 사용이 된다는 것은 식약처에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리스크 대비 이익이 크다라는 평가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과거에는 독이었는데 현대 지금은 이제 의약품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고하고 연계하라 뭐 답변하라 이렇게 말은 어렵겠는데 그냥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가 카페 글에도 이제 제가 주제를 잡고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놓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 교재에도 달아놨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 어떤 기준? 독.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는 지금 독과 의약품, 독과 약에 대한 차이점. 그걸 먼저 이제 기준을 짚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용한다면은 식약처에서 승인 허가해줬고 리스크 대비 이익이 훨씬 크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면접에 가서 얘기를 먼저 두 가지식으로 딱 제시를 해놓고 추가 설명을 해주면은 100점짜리 대답이 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전에는 독으로 썼지만 왜 현대는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걸 왜 예전에는 독으로밖에 못 썼냐? 교수님, 독과 약의 차이와 그 다음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두 가지 먼저 제시하고 독과 약의 차이는 용량입니다.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직 약학을 안 배웠으니까 용량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조금 겸손한 자세로 독을 이제 용량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화살촉에 큐라레를 듬뿍 이제 찍어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듬뿍 이제 썼을 만큼 용량을 많이 하면은 이 성분은 독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겠지만 현대에서는 이 용량에 대해서 얼만큼 썼을 때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고 그래서 용량과 어떻게 사용한다? 국소적으로 국소 마취제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혈관에 투여해서 전신 마취제로 쓸 것이냐 이런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용량과 용법에 대한 연구가 현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리스크 대비 이익을 판단을 했을 때 마취라는 아까 마취, 진통 이런 거는 정말 최고의 그 베네핏이라고 했죠. 우리 의학 역사에서.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현대는 큐라레가 과거엔 독이었지만 현대는 의학적으로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짧고 굵고 키워드 다 들어가고 답변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잘 대답한 작년에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을 받았냐 그러면은 이렇게 큐라레 같은 다른 예시를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충남대 교수님들이. 근데 되게 쉽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많아 하는 거 미용 보툴리늄 톡신, 보톡스 있잖아요, 보톡스. 보톡스가 딱 이런 케이스잖아요. 원래는 독소인데, 이게 국소에 이제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주름이 개선이 되고, 뭐, 미용에 이렇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톡스 이제, 많이 맞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약대하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현대에서는 독소가 그렇게 이제, 큐라레처럼 이제 사용되는 예가 뭐 보톡스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뭐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거기까지 얘기하면 끝이야. 뭐 더 거기다 대고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줄줄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면은 면접 시간은 짧으니까 짧고 굵게 대답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충남대 약학대학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이제 좋은 답변이 되었을 것이고 2번 전북대 약학대학 이 질문도 이제 작년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질문을 보면은 비슷하죠. CBD는 대마의 일종이다. 뭐 대마초, 뭐 대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키워드는 부작용이 적대. 그러니까 리스크는 적고 이익이 크니까 치료제가 사용된다잖아요. 사용.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고 치료제를 사용될 만큼 리스크는 적고 효과는 좋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여기서 질문은 CBD가 이용 제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의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딱 봤을 때 뭘 이제 캐치를 해야 돼. 이용 제한을 완화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화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너무 쉽죠, 이제. 완화를 하려면은 그냥 완화해야 돼요? 뭘 해야 돼? 다시 한번 이익 대비 완화했을 때의 이익 대비 리스크를 따져봐야지. 근데 그냥 따져볼 수가 있어요? 따져보려면 뭐가 필요해? 자료가 있어야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을 할 때는
그냥 옳고 그름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교수님 대만은 이거는 중독성 있는 이거는 마약의 일종의 뭐 물질로서 CBD는 이런 것에 이용을 제나를 완화한다면은 이제 뭐 마약성 진통제 그런 중독 현상과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반대 찬성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질문은 그런 질문 의도가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는 왜 이런 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 왜 이렇게 의견이 있을까? 왜 가능한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건 가능하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이익 대비 리스크의 그런 판단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라서 시판 허가된 상태인데 어떤 그런 경우에 CBD의 이용 제한을 그럼 완화할 수 있을까? 그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D 뭐 이 대마를 가지고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그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좋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일반 치료에서 사용을 될 때는 이 대마라는 것이 중독 현상이 있어서 리스크가 커가지고 이용 제한을 완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그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이익이 훨씬 크다면은 그런 제한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용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본인의 의견이잖아요. 질문에서 원하는. 본인의 의견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의약품을 언제 어떻게 승인을 받는 건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가치 평가를 통해서 리스크 대비 베네핏이 얼마나 그 큰지를 따져봐서 다시 한번 평가해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게 적절하게 의견 수렴해서 바꿀 수도 있다. 조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변동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 어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짧게, 간결하게, 키워드 살려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백전자의 답변이 됐을 것 같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가져온 예상 질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신약 재창출과 드럭 리포지셔닝과 이제 약과 독의 차이로 인한 의약품의 허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선 질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좀 지우고 다시 보면은, 자자자자, 좀 지우고 보면, 작년 충남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세요. 마음이 급했나 봐. 막 눌러버렸어. 자,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도구로 썼지만 현대에는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약품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의약품으로 사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무엇이냐? 탈리도마이드는 입덧 치료제로 이미 개발됐대. 그러니까 이미 의약품으로 쓰고 있었어. 어떤 목적, 어떤 질병의 목적을 가지고 이미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 차이야. 시작이 좀 달라. 이미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건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시판 취소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약품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개발이 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현대는 연구를 거쳐서 다른 질병으로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는 그래서 드럭 리포지셔닝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신약 재창출에 대한 이제 질문이라는 거를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큐랄의 문제도 이게 드럭 리포지션으로 이제 신약 재창출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독성이 있는 거를 의약품으로 사용한다는 그 개념하고 이미 어떤 목적으로 이제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실패를 해서 다른 치료제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그 신약 재창출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질문과 그 질문의 유형을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예상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용 금지가 되었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고 사용을 다른 질병 치료제에 사용했다는 것은 신약 재창출에 해당된다. 이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약품에 어떨 때 승인을 받고 이제 뭐 팬데믹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고 독성과 부작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점 기출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 딱 1시간 30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잠깐 5분 정도 쉬고 그냥
한 7분 쉬어가지고 3시 40분부터 이제 의약품 약과와 건강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면접 기출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또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쉴게요.